그날 저는 제 얼굴이 경찰서 복도 모니터에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 아들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건됐고 제가 모르는 남자의 연대보증 채무 독촉장이 제 우편함을 찍고 들어왔으며 낡은 봉투 하나가 제 출생의 비밀을 암시했습니다. 하나만 와도 숨이 막힐 소식이 3개나 한꺼번에 처박혀 들어왔고 제 심장은 오래된 마룻바닥처럼 삐걱거리며 부서져 내렸습니다. 잡아떼고 싶은 것도 눈 감고 싶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철과 차가운 의자, 낯선 눈빛 사이에서 혼자였습니다. 저는 57에 은퇴를 미루며 동네 분식집에서 일합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아들 영수만이 제 삶의 의자 다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니 정희는 저보다 10살 많고 늘 단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내를 쉽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몇 해 전부터 서서히 기억이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날은 저를 잊고 어떤 날은 해질녘처럼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작은 월세방에 언니와 떨어져 지냈고 엄마는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으며 언니 집 근처에 살았습니다. 다 빠져나갈 데 없는 어른들의 일상이 저녁 노을처럼 지는 동안 저는 국물간을 보고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겨우겨우 내일을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은행에서 왔습니다. 저는 어떤 남자 한재수의 연대보증인으로 서 있었고 그 남자가 수십 년 묵은 이자를 비롯해 거액을 갚지 않아 이제 제가 전부 떠안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담당자는 서류에 제 도장이 찍혀 있다며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경찰에서 왔습니다. 영수가 최근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게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파도는 우편함 밑동에서 올라왔습니다. 흑백 사진이 한 장 끼워진 낡은 봉투였고 그 안에는 오래된 재적 등본 사본과 수정 흔적이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낙엽처럼 누렇게 변한 종이는 제 이름이 어떤 날 갑자기 적히고 어떤 날 갑자기 지워진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언니를 의심했습니다. 언니는 부쩍 제가 가진 인감도장을 깔끔하게 보관하라고 잔소리했고 그 도장은 엄마가 아플 때 병원 입퇴원 서류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언니가 제 허락 없이 누군가의 보증을 서게 했고 그게 세월을 타고 탁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오해가 머릿속에서 곰팡이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낮추려 했지만 빚독촉 문자와 미지급 통지서들이 제 휴대폰을 더럽히는 날이면 언니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제 속이 먼저 끓어올랐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상상들이 제 어릴 적 기억을 뒤엎고 지나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경찰서를 드나들며 영수의 억울함과 제 불안을 동시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영수는 구인 사이트에서 단건 배송 업무를 맡아 카톡으로 주소를 받고 현금을 받아 다시 지정 계좌에 넣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 제대로 몰랐지만 계좌에 현금을 넣는 사람을 그쪽에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사관은 피해자 진술과 감식 자료를 근거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턱끝이 시려오도록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와 하루치 장사를 힘겹게 끝낸 뒤 허리에 핫팩을 붙이며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아들이 무지했을지언정 어미 된 저는 왜 이런 일을 미리 냄새 맡지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연대보증 채무 독촉장이 베개처럼 저를 눌렀습니다. 통지서에는 오래된 대부업자 상호와 변제각서 사본이 흘러내렸고 증인란에는 언니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와 은행을 전전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기록을 찾아보겠다며 수기장부에 남은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서명과 도장이 분명히 있었고 대출 당사자인 한재수 옆에 보증인으로 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등에 핏줄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제 도장이 왜 거기에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해 따졌지만 언니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처럼 딱딱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그 대화가 제 귀에서는 칼날 긁히는 소리처럼 났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언니 집에 갔습니다. 엄마는 창가에 앉아 비가 오지 않는데도 옛날 빨래 삶던 솥 얘기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과묵하게 반찬을 내주었고 저는 차마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해가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어서 무슨 말을 꺼내도 폭발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언니가 뭐라도 털어놓아 주기를 바랐지만 말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밤중 저는 낡은 봉투 속 흑백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갓난아이를 안고 서 있었고 사진 속 소녀의 옆 얼굴은 언니 같기도 또 제 얼굴 같기도 했습니다. 뒤편에는 날짜와 장소가 연필로 옅게 기입돼 있었고 제적 등본 사본에는 지워졌다 다시 쓰인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출생신고일은 제 생일보다 며칠 늦었고 신고자란에는 친정엄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수습한 기억이 맞지 않는 조각 맞추기를 하는 사람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가슴을 치고 들어왔고 저는 양말을 신은 채로 동네 문구점에서 루페를 사와 그 사본의 기재사항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사이 영수 사건은 여론의 미움을 먹고 더 커졌습니다. 카페와 맘카페에 올려진 피해자들의 글은 눈덩이처럼 부풀어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에 대한 분노가 도배처럼 이어졌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의 슬픔을 이해했습니다. 다만 제 아들이 제 피부티가 그 주홍글씨의 주체가 되어 마을을 걷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어졌습니다. 저는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영수가 받았다는 업무 지침의 캡처와 계좌번호들을 모아서 일자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입금 계좌 중 하나가 수년 전 연체로 휴면 처리된 대출 계정과 묘하게 비슷한 번호 체계를 갖고 있었고 송금 메모에는 특정 대부업자의 코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대보증 채무 통지서에 적힌 오래된 대부업자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세게 두드리는 훅을 맞았습니다. 영수가 무심코 지원했던 아르바이트 모집글의 작성자가
수년 전 빚 독촉장에 있던 실무 담당자의 이메일을 변형한 아이디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닮은 자음과 숫자 배열이었고 저는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연대보증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빚의 도구였고 누군가는 그 오래된 장부의 그림자에서 새로운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냥개에 쫓기는 토끼처럼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요령 있게 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대부업 등록이 말소된 사무실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 건물은 이미 작은 피트니스 센터로 바뀌어 있었고 벽에는 한때 있었던 간판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그 자리에 한동안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귀띔했습니다. 저는 현관 게시판에서 오래된 택배 전표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 보낸 사람 이름란에 제가 받은 독촉장의 상호가 반쯤 잘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허리의 통증을 부드럽게 붙들던 핫팩이 갑자기 뜨거운 돌처럼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메모장에 그 전표의 숫자들을 옮겨 적으며 이 기묘한 연결고리를 경찰에 제출할 증거로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갈등은 그 뒤로 더 깊어졌습니다. 은행은 가압류를 예고했고 저는 분식집 주인에게 미리 말해두며 일을 더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언니와의 관계는 얼음장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차갑고 미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언니가 제 도장을 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엄마의 안부 전화를 받아도 목소리에 가시가 달려나가 언니가 기가 눌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슬슬 수군거렸습니다. 연대 보증에 서줬다 골병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영수건이 덧붙여지며 우리 집안은 남의 일에 휘말리는 팔자인가 보다 하는 핀잔 같은 눈길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분절된 수치심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길게 늘려 밟아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증거를 모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돈을 인출해 전달한 장소들, 그 시간대 CCTV에서 스카프로 하관을 가린 중년 여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손목에 특징적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 자그마한 점이 어쩐지 엄마의 점과 닮은 듯 보였습니다.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설마 엄마가 저런 일에 휘말렸을까 싶은 마음과 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가족의 그림자가 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초조가 얽혀 들어갔습니다. 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제 마음속 오해의 울타리는 아직 높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가족관계 서류를 보관해온 교회 사무실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저희 외할아버지가 교회의 후원을 받으며 문서 정리를 맡긴 일이 있었다며 제 이름이 적힌 봉투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곧장 달려갔고 원목 책상 위에 올려진 마분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산모 기록지 사본과 주민등록 전산화 이전의 호적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모란에 기재된 이름은 제가 평생 엄마라 믿어온 그분이 아니라 언니 정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가 아니라 바닥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이 정지해버린 듯한 고요가 제 귀를 막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의심으로만 둥둥 떠다니던 출생의 비밀이 차갑고 선명한 글씨로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밖으로 나와 겨울 바람을 마셔 폐를 얼린 다음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또 보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의 정수리를 스치는 햇빛, 지나가던 이의 그림자, 갓난아이의 주먹, 사진 가장자리의 손때, 모든 디테일이 저를 향해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언니가 제 생모라니, 엄마는 외할머니였던 것이라니, 그 사실이 제 삶의 시간을 하나하나 다시 칠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 제 이름이 발음되던 소리부터 제 입속에 들어온 첫 돌솥밥의 고스란 감촉까지 하나도 같은 의미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언니를 미워하던 마음이 희한하게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언니가, 소녀였던 언니가 자기 아이를 동생으로 숨기며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연대보증 도장의 비밀도 선명해졌습니다. 언니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어른의 체면으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돈이 필요했고 누군가가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을 테고 그 어두운 손이 바로 한재수의 것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달콤한 말로 접근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것이고 언니와 엄마는 어찌할 수 없어 제 이름의 도장을 가져다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경위는 몰라도 손의 떨림과 가슴의 조급함을 저는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 어설픈 선택이 세월을 건너 지금의 저에게 독촉장으로 돌아온 것이겠지요. 저는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대면한 자리에서 저는 묻지 않고 말하지 않는 과거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언니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의 눈물이 먼저 기어 나왔고 언니의 눈가도 물기를 먹었습니다. 언니는 정확한 날짜와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지만 산후조리 내내 엄마가 미역국을 끓이며 제 이름을 여러 번 부르던 풍경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인정이었고 고백이었고 탄식이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화해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연대보증의 무게와 제 속이 타들었던 나날을 털어놓았고 언니는 자신이 끝내 치르지 못한 책임의 뿌리를 더듬었습니다. 두 여자는 너무 늦게 어른이 된 채로 겨울밤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화해한다고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영수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었고 저는 모은 증거들을 제출하며 보이스피싱 인출책 조직의 동선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직은 과거 연체자 명단과 보증인 기록, 채권 추심 과정에서 모아진 친인척 연락처를 변조해 새로운 모집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지원한 아르바이트 모집글은 오래된 대부업 자료를 쥐고 있던 누군가가 흘린 정보로 만들어진 낚시였습니다. 저는 제 연대보증 사건과 아들의 사건이 느슨한 연결다리로 이어져 있음을 느꼈고 수사팀은 그 교차점을 주목했습니다. 스카프를 두른 중년 여자의 손목점은 엄마의 것이 아니었고 영상 보정 결과 그 점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제가 가졌던 공포의 그림자는 역시나 제가 만들어낸 오해였습니다. 영수의 조사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무지와 부주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끝날 일은 아니었지만 수사팀은 피해금 흐름의 핵심에 영수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건의 한켠에서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회의 분노 사이에 서 있었고 그 균형 위에서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영수는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 변제에 협조했고 저는 분식집 수입의 일부를 모아 작은 금액을 보탰습니다. 한 달이 두 해처럼 길어졌습니다. 동시에 은행으로부터의 압박은 계속되어 저는 집에 둘 든든한 가구들을 하나씩 중고로 내놓았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고쳐 쓰던 라디오를 팔면서 저는 제 삶의 소리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예기치 않게 언니가 내어준 오래된 주소록에서 나왔습니다. 낙서처럼 적힌 번호 옆에 둥글게 둘러쳐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병원비, 장례, 급전. 저는 그 글씨에서 한재수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언니는 그가 젊은 시절 사고를 크게 당해 병원비를 빌려야 했고 갚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더듬더듬 떠올렸습니다. 그때 엄마와 언니가 급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손을 벌렸고 제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엄마가 종이더미를 쌓아놓고 서명해버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필 끝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듯 그 시간의 마찰과 서늘함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대출 장부와 보증 서류, 엄마의 떨리는 손, 언니의 굳은 입술, 그 모든 조각 사이에 제 이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과 협상했고 일부 상환과 장기 분할을 제안했습니다. 증빙을 통해 무건 대리의 다툼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자문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에게 남긴 상처를 더 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적금과 퇴직금 일부를 보태겠다고 했고 저는 끝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드러난 뒤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건 원망이 아니라 새로운 서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화해의 한 형태였을 겁니다.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 저는 교회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봉투를 반납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작은 헌금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 길로 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엄마는 그날따라 맑은 눈을 하고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오래전 미역국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언니가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있던 장면이 달빛처럼 방 안에 번졌습니다. 저는 이 집의 둘째 딸이자 누군가의 첫 딸이자 또 한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오래된 상처들을 더 깊게 새기지 않고 살결 위에서 봉합해가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연대 보증을 서면서도 살려야 했던 사람의 사정,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내몰린 누군가의 무지, 그리고 침묵 속에 밀어 넣어야 했던 출생의 비밀, 이 모든 것의 무게를 우리는 어느 접시에 올려두어야 할까요?